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5월 28일, 사흘 전에 발표된 보고서 하나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WEF가 공개한 2026년 5월 수석 경제학자 전망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읽고 나서 든 첫 번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비관적인 보고서는 오랜만이다. WEF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수석 경제학자의 89%가 향후 12개월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5명 중 1명은 성장 둔화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수석 경제학자의 94%가 향후 1년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94%입니다.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깝습니다.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른다.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오늘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경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오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더 충격적인 이유는 불과 4개월 전과의 온도 차이입니다. 이번 발견들은 2026년 초에 신중한 낙관론이 우세했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급격한 반전을 의미합니다. 당시는 인플레이션 완화, 교역 흐름 개선, 점진적인 통화 완화 기대가 더 안정적인 글로벌 회복의 희망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1월에는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물가가 잡히고 있고 교역이 회복되고 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5월 보고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글로벌 경제 전망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4개월을 바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중동 분쟁의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공급망 붕괴, 에너지 식량 가격 상승, 금융 변동성 확대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하고 경제 신뢰를 약화시키며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란 전쟁 하나가 전 세계 수석 경제학자들의 전망을 4개월 만에 낙관에서 비관으로 뒤집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단순한 경기 침체보다 더 무서운지를 이해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 경제를 살립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잡습니다. 이 두 가지는 통화정책의 기본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교과서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니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른 쪽이 악화됩니다. 중앙은행이 진퇴양난에 빠지는 상황, 그것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것이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거대한 함의를 가집니다. 수년간의 공격적인 긴축 이후 이제 막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했던 정책, 이반자들이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글로벌 시장 전반에 재등장하면서 성장을 지원하는 대신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시장이 기대했던 시나리오는 금리가 내려가면 경제가 살아난다였습니다.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1970년대였습니다. 당시에도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는 유가를 4배로 끌어올렸고 미국과 유럽은 동시에 경기 침체와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통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금 WEF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이번 WEF 보고서가 단순한 세계 경제가 나쁘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지역별 분석 때문입니다. 같은 충격이라도 나라마다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입니다. 이 지역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더 밝은 경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문 참여 경제학자의 88%가 이 지역에서 약하거나 매우 약한 성장을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설문 역사상 가장 급격한 지역별 반전입니다. 유럽도 심각합니다. 유럽은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증가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를 끄는 이후 이미 에너지 취약성이 노출된 유럽이 이란, 전쟁발 유가 급등이라는 2차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곳은 미국과 인도입니다. 미국과 인도는 강한 내수와 투자에 힘입어 완만하거나 강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둘 다 새로운 인플레이션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속할까요? WEF 보고서에서 한국은 동남아시아 분류와 유사한 위치에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있지만 높은 에너지 및 식량 수입 비용에 취약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에너지 자금률이 극히 낮고 중동 의존도가 높으며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호르무즈 봉쇄 충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한국은 외부 충격과 내부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WEF 경제학자들은 거시경제의 악화가 금융시장에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첫째, 채권시장입니다. 설문응답자의 79%가 향후 1년간 민간 채권시장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미 민간 신용시장에서 압박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4%는 국공채 시장 변동성도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고 일본 30년물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EF 경제학자들은 이 흐름이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주식시장입니다. 설문응답자의 68%가 향후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스피가 8,000을 찍고 하루 만에 6% 빠진 것은 이 변동성 확대의 첫 번째 신호탄이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국적 기업의 투자 재편입니다. 이 위기는 글로벌 투자와 공급망 재편을 촉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안보 우위를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 투자처로서 가장 매력적인 곳으로 평가됐습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도 높은 투자 매력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그 지도 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가 향후 10년 성장의 핵심 변수입니다. 이렇게 비관적인 보고서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히 강합니다. 응답자의 92%가 향후 1년간 AI 도입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치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AI 생산성 이익이 실현되는 시간이 거의 모든 산업에서 1월 전망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기술과 교육 분야만이 기대치가 유지됐고 엔지니어링, 건설, 유틸리티,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크게 지연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그 효과가 실제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는데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란 전쟁이 만든 에너지 위기가 AI, 인프라 투자 속도와 제조업 생산성 개선을 동시에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코스피와 나스닥을 포함한 글로벌 기술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AI 투자의 방향성은 맞지만 단기에 그 과실이 기업 이익으로 연결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WEF 보고서의 경고를 듣고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채테크 스탠스는 무엇인가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세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IMF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2025년 4.1%에서 2026년 4.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현금과 채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금, 원자재, 에너지 관련 자산이 이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비트코인도 제한적 발행량이라는 특성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단, 비중은 전체 자산의 1015%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채권 비중은 지금 늘리는 시점이 아닙니다. 74%의 경제학자가 공공채권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봤습니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환경에서 채권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고정금리 장기채에 자산을 묶어두는 전략은 지금 환경에서 손실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단기 채권이나 변동금리 상품이 더 적합합니다. 셋째, 달러 자산 비중을 유지하되 다변화를 확대하세요. 무디스 강등과 빅뷰티 풀빌로 달러 신뢰가 흔들리고 있지만 미국은 에너지 안보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처로서 가장 매력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완전히 버리는 것은 과잉 반응입니다. 그러나 달러에 100% 집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금, 인도 ETF, 동남아시아 관련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지금 환경에 맞는 방향입니다. 넷째, 주식 포트폴리오는 방어형으로 재편하세요. 68%의 경제학자가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봤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주식은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원자재 비용이 오를 때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브랜드력과 독점적 위치를 가진 기업들입니다. 반대로 원가 상승을 흡수해야 하는 업종, 즉 이익률이 얇은 제조업과 항공운송 섹터는 이 환경에서 취약합니다. 다섯째, 현금 비중을 지금보다 높여두세요.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시기에 현금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 협상이 진전되거나 연준 정책이 전환되거나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는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실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체 자산의 1520%를 현금 또는 단기 예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지금 환경에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WEF 5월 보고서는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연료, 필요, 기타 필수품의 공급 부족을 만들어내며 세계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진짜 말하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단순한 경기가 나빠진다가 아니라 전쟁과 공급망 붕괴로 인해 경제 질서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10년에 걸쳐 세계 경제를 바꿨듯 지금 이 충격도 단기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 사이의 차이는 이런 보고서 하나를 제때 읽고 내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느냐 아니냐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기회에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자산 유형이 무엇이었는지 1970년대 데이터를 지금 상황과 직접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벨 알림 설정해 두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